Arm은 결국 엔비디아의 품에 안겼죠. 지난 월요일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총액은 400억 달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많게는 600억 달러까지 전망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죠. 반도체 업계 최대의 인수 금액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엔비디아가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5조 정도에 불과한 엔비디아가 올해 마무리된 멜라녹스 인수 작업에 69억 달러를 이미 지출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라 다소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인수가 이루어진 방식인데 엔비디아는 매각 금액의 절반이 넘는 215억 달러를 엔비디아의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엔비디아가 지불하게 되는 현금은 약 120억 달러가 되고 여기에 실적에 따라 추가 50억 달러 지급, 암 직원들에게는 추가로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지급하는 옵션이 붙어 있죠. 이렇게 총액 400억 달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손정희 회장과 소프트뱅크의 득실을 따져봐야겠죠. 2016년 소프트뱅크가 암을 인수하며 지불한 금액이 314억 달러인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4년 만에 약 85억 달러의 프리미엄을 챙겼다고 해석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서 이 15억은 소프트뱅크가 아닌 암 직원에게 가는 금액이고 이 50억 달러 관련해서는 아직은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하고 기대를 모았던 이 자율주행을 비롯한 이 신사업 관련해서는 시장의 개화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P 라이선스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4년의 기간 동안 314억 달러를 투자해 얻게 된 25에서 85억 달러의 차익. 미래에 베팅했다던 손정희 회장의 암 투자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번 딜의 핵심은 손정희 회장이 얼마의 차익을 거뒀냐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뱅크가 약 7% 수준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암을 독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암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고 난 뒤 7%의 엔비디아 주식의 밸류에이션, 지금은 등가로 교환된 두 문장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게 될 차이만큼이 손정희 회장이 얻게 될 진짜 실익입니다. 미래를 향한 손정희의 배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암이 아닌 암을 품은 엔비디아를 통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의 당사자인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인수 확정 발표가 나기 전까지 그 시너지가 얼만큼인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은 인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다시 말해 엔비디아의 단독 인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 할당과 같은 간접적 방법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결론이 나왔죠. 이번 딜은 100%의 암 지분을 엔비디아가 갖게 되는 조건입니다. 우선 인수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이 B2B 시장에서 극도로 배타적인 판매 전략으로 유명한 이 엔비디아가 현재 모바일 업계의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암의 IP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엔비디아는 기존 암의 판매 기조를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공식 발표에서도 명문화했습니다. 향후 있을 반독점 심사에 대한 포석이기도 하고 사실 엔비디아가 암을 독점 인수를 하게 된 상황이면 오히려 기존의 판매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독점 인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 엔비디아의 지위 변화 때문인데요. 암을 인수한 순간부터 엔비디아에게 퀄컴이나 삼성, 중국 IT 기업들 그리고 미디어텍을 비롯한 이 암의 라이선시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엔비디아의 비전을 실현해줄 키 플레이어들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 암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를 확장해 자율주행을 비롯한 IT 업계의 차기 먹거리가 달린 시장을 암 중심으로 개편해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X86 진영에 맞서 자율주행과 로봇, AI 시장을 공략해낼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는 그들이 X86 진영에 맞서 싸울 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확실한 무기들이 있죠. 엔비디아가 밝힌 것처럼 그들의 기술로 이 암의 IP 라이선싱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는 현재 암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이 말리 GPU를 엔비디아의 기술로 대체하거나 강화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암이 제공하는 이 GPU의 성능이 아드레노의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암은 단순히 CPU 관련 IP를 제공하는 라이센서에 머무르지 않고 모바일 AP 시장의 경쟁력 창출에 키를 쥔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게 되고 결국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주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초점을 맞출 부분이 인수 후의 시너지가 아닌 인수 후의 시장 정세 변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현재 모바일 AP 시장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4개의 분야가 있고 이제 이 CPU에 대한 부분은 완벽히 암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의 경우 퀄컴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4G와 5G 시대를 거치며 후발주자들에게 희석이 된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모바일 AP 기업들은 독자 CPU 개발을 포기하고 GPU와 NPU 개발에 매진해 온 것인데, 이 두 개의 분야에 그 어떤 경쟁자들보다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ARM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아드레노로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퀄컴과 AMD의 mRDNA로 역전을 노리고 있는 이 삼성, 양측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이 ARM이 완성하지 못하고 있던 이 두 개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순간 이 시장의 형세는 완벽히 달라지겠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 싸움이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AI와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 X86 진영에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고, 엔비디아가 쥐어준 두 개의 무기를 들고 그 싸움을 ARM 진영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CPU와 GPU 그리고 NPU에 대한 기술 우위가 지켜지는 시간 동안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손정희와 젠슨 황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ARM과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ARM, 이 두 문장 속 ARM의 가치의 차이, 바로 여기가 이번 M&A의 진짜 의미가 담긴 곳이죠. 2020년대는 양 진영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우선 기성 IT 시장에서는 노트북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PC 영역이 양 진영의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질 곳이죠. 선봉에는 애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이미 확보해놓은 영역에 깃발만 바꿔다는 격이기 때문에 전초전의 성격 정도로 보면 좋겠죠. 얼마나 빠르게 또 무리 없이 이 변화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는 13인치 맥북 프로와 오래전에 단종된 24인치 아이맥이 올해 말 ARM 버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앞으로 애플이 어디까지 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 애플이 시장에서 전환을 무리 없이 진행시키게 되면 윈도우 기반 모바일 시장에서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기반의 라인업들이 조금씩 시장을 점유해 나가겠죠. 이 밖에도 멀티코어로 무장한 ARM 기반 데이터 센터용 CPU들이 등장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공략할 지점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니치 마켓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파악함에 있어 함께 염두에 둘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 결국 본격적인 전투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벌어지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전기차의 보급이 필수적인데,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올해 터진 코로나 이슈로 온라인으로의 판매 대체가 어려운 자동차 시장의 경우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의 키를 쥔 세 지역 모두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받았죠. 다행스러운 점은 특히 전기차 관련 판매량은 완연한 회복세에 있고 계속해 각 기업들의 전략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늦게는 내후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우선 연 5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테슬라가 이 팬데믹 이슈 속에서도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죠. 기가팩토리의 증설 현황을 보면 매년 2배 정도의 판매량 향상이 예상됩니다. 물론 테슬라만으로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이끌기는 어렵겠죠. 결국 기성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량 확대, 그리고 제3진영의 가세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 대중화의 키를 쥔 이름이 바로 폭스바겐인데, MEB로 명명된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에서 앞으로 10년간 1,50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등장한 몇 개의 모델들의 판매량도 나쁘지 않고 조만간 등장할 ID3가 가세하면 판매량 증가에는 가속이 붙겠죠.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시간을 잡아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만 꼽아보자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방향성이 전기차 및 기타 친환경 차로의 전환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는 점, 해당 방향성 속에서 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전기차들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면 결국 전기차 시장의 승부를 가를 핵심 경쟁력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IT 기술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기차는 가장 비싼 IT 기기로서 스마트폰 이후 IT 시장 발전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되고, 몇십 년 전 PC 시대의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 스마트폰 시대의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시 전기차 시장에 되풀이될 것이란 예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을 만드는 핵심 부품들이 있고, 이 시장을 X86 진영이 차지하는가, ARM 진영이 차지하는가 하는 부분이 남았죠. 오늘 이야기는 자율주행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패권 전쟁에 이제 엔비디아가 한 명의 유력한 맹주로서 포지셔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구글과 같은 제3진영이 등장해 이 시장을 차지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란 점입니다. 손정희는 암을 넘겼지만 암을 품은 엔비디아를 얻었죠. 물론 그가 가진 7%라는 지분이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울러 확보한 여유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겠고 운송, 물류 쪽에 투자가 집중된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년은 완연한 회복의 시기가 되겠죠. 소프트뱅크는 이번 딜을 통해 확보한 금액을 합쳐 이 소프트뱅크의 자사주를 매입해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상장회사가 갖는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장 폐지를 고려한다는 이 이야기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일본의 통신기업이 아닌 IT 전반에 걸친 투자 그룹으로서의 앞으로 방향성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암이 아닌 암을 품은 엔비디아를 통해 미래를 보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결정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또 IT 시장의 2020년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지 가제서울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